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미 정상회담길에 올랐습니다. 그 전에 2기 내각을 완성하려 했는데 찜찜한 반쪽짜리가 됐습니다. 장관 7명 가운데 2명은 낙마, 박영선, 김현철 두 장관은 임명 강행 후에도 야당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이른바 주식재판 논란이 클 겁니다. 국정 동력은커녕 4월 임시국회부터 급냉입니다. 여야가 사활을 건 내년 총선, 살얼음판 같은 정치권이 어디로 가는지 오늘 직설이 살펴보겠습니다. 100원 유료 샵 3698 문자 주시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방송에 반영하겠습니다. 직설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실 패널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전 데일리한 논설실장님, 동국대학교의 김종욱 교수님, 장예찬 시사평론가님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청문회 뭐하러 합니까? 질문 빼고 아예 축하를 합시다. 어차피 임명할 거 아닙니까? 국회 청문회장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청문회 무용론입니다. 국회 상황 영상 보시면 실감하실 겁니다. 보시죠. 시작하자마자 야당이 청문회 무용론을 꺼내들면서 설전이 시작됩니다. 청문회 하나하나 임명하는 건 똑같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면 혹은 국회가 반대하면 대통령의 임명권이 제한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질의에 나선 야당 의원마다 박영선, 김현철 장관 임명을 성토했고 어떤 의혹이 나와도 대통령은 임명하실 겁니다. 우용배 헌법재판관님 축하드립니다. 잘하십시오라고 끝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항의에 야당 반박 또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법사위원장도 여러 차례 언성을 높였습니다. 판단은 제가 합니다. 예. 신이에요, 위원장님이. 진행은 제가 합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결국 오전 청문회는 후보자 선서조차 못한 채 1시간 만에 파행됐습니다. 가까스로 재개된 오후 청문회에서는 이념 편향성이 있다는 야당 공세와 사실과 다르다는 후보자의 해명이 맞섰습니다. 결코 정치적 이념을 추구하기 위하여 단체에 가입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당은 내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까지 묶어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를 재차 부각한다는 방침이어서 후보는 뒷전, 여야가 전면전을 벌이는 청문회 모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공전됐던 국회 인사청문회 상황 보셨습니다. 여야가 뭘 가지고 싸우는지 대충 알기는 하겠는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누구 청문회였지? 청문 대상이 누군지가 기억이 잘 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찬 평론가님, 어제 국회 상황 잘 계속 보셨으니까 좀 여쭤보도록 하죠. 누구 청문회였습니까? 문영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이긴 했습니다만 네네. 야당은 사실은 문 후보자보다는 그동안 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달아 장관 임명을 강행한, 특히 최근에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김현철 통일부 장관 임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떠나기 전에 임명하고 가신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성토하는 데 활약을 조금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예, 화면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분이 문형배 판사시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이 돼서 인사청문을 해야 되는데 판사님이시다 보니 얼굴이 많이 알려지질 않아서 국민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저분이 누구지라고 해서 자막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데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였군요. 네, 오전에는 사실 문 후보자 한동안 인사도 못하면서 여야의 설전을 지켜보기만 했었는데 인사도 못할 정도였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청문 검증 자체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오후에는 다시 재개가 되면서 문 후보자의 우리법 연구의 활동 등 이념 편향성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청문회 자리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다른 정쟁을 하지 말라면서 야당을 비판했지만 사실 문영배 후보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뭐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미선 후보에 비해서는 검증할 부분 내용이 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오전에는 야당이 주로 문재인 정부의 어떤 독선, 강행 임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미리부터 전략을 짜왔던 것 같고요. 예. 오후에는 국민들이 충분히 문영배 후보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도록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 이러한 공방 자체가 청문회를 완전히 무용화시켰다. 이러한 여당의 비판은 저는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러네요. 정리 좀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이끌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장관 7명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헌법재판관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 2명입니다. 문형배 후보, 이미선 후보 2명인데 한 분은 잠시 뒤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미선 후보는 뭐 주식 문제가 걸렸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좀 따져보고. 자,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다라는 이유로 이념 편향이 있다라는 논란은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김종욱 교수님, 네. 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한 3,000명쯤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우리법 연구회하고 인권법 연구회라는 데에 소속됐던 분들이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출세 못하고 이렇게 그냥 연구만 하시는 판사님들이라고 생각이 들다가 요즘 출세하시는 분들은 다 여기 출신이라 그래서 야당이 유난히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 이 내용이 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그 우리법 연구회 등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진보적인 성향들을 가지고 계신 진보 분들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건 상당히 큰 논란이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판사라고 하는 건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내리시는 분들인데 네. 그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소위 이념적 잣대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단체에 소속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념적으로 좌냐 우냐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재판을 하는 판사의 권위들을 낮추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네.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사청문 저 공간에서 진짜 그야말로 본인들 그 야당 의원들이 보기에 소위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소위 박영선, 김현철 장관 후보자 장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기 이전에 예. 문영배 재판관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면 되는 문제인데 예. 그 문제는 별건으로 두고 소위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만 하고 검증을 하지 않는 일이 계속 벌어지기 네. 때문에 국민들이 보게 되면 저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문영배 재판관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예. 인식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랬다면 진짜 그야말로 재판 우리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국민적인 불신이 발생할 수 있는 네,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렇게 쉽게 얘기하는 문제는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김 교수님 말씀에 상당 부분에 좀 논리적으로 와닿는 대목이 청문회 과정을 저도 지켜봤습니다마는 당신 그동안의 판결을 봤더니 판결문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지나치게 진보적이고 심지어는 이런 거는 이념적 판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도 없고 우리법 연구회에 소속됐다라는 이유만으로 당신 진보 성향 판사라고 막 몰아치니까 그 대목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좀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몇 가지만 드리면 이분이 보니까는 거의 27년 동안 향판 경남 지역에서만 판사 활동을 하신 맞아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보면 이분이 언론의 평가입니다만 약자에게는 인간적이고 강자에게는 엄정한 잣대를 된다라는 평가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면 그건 판결문에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보여왔던 모습들 자체가 약자의 편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념의 잣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의 뭐 일화를 들면 한 피고인에게 자살 10번을 외치게 하면 사사사사 살자라는 뜻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 소위 삶의 희망을 주는 이런 일화들도 있기 때문에 소위 이 잣대는 좀 균형 있게 봐야 된다. 그 야당의 이념적 프리즘만으로 모든 걸 재는 순간에 그분이 살아온 삶의 역사가 다 예를 들면 잘못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석기 사면은 신중해야 되고 북한은 주적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직접 인사청문회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최소한 이념 편향은 없다라는 것도 본인 스스로도 여러 차례 본인 입으로 말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런 의미로 야당의 공격은 지나치게 정쟁적 측면이 있다는 김정욱 교수님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출신 후보자들이 왜 특정 단체 소속이만 되느냐라는 야당의 지적도 나름대로 또 일리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이 요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의 일단 그 주요 요직 발탁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법 연구회를 다시 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강금실 법무장관이라든지 박시환 대법원 대법관이라든지 우리 그때 당시에 득세를 했던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었거든요. 우리법 연구회는 1989년에 사실 법원 내 사조직으로 2차 사법파동 이후에 생겨났는데 공부하는 일종의 그냥 모임이에요. 네네. 그죠? 물론 그렇지만 문제는 그때 당시에 어찌됐든 각광을 받았다가 정부가 바뀌면서 정권이 다른 어떤 진영으로 가면서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시 요직에 발탁되지 아니했지요. 문제는 그 조직이 잘못됐다 잘했다 이것이 아니라 저는 헌법재판관이라 하면 어느 나라든 제가 미국을 보더라도 견제와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 네네. 일정 정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그것이 옳건 그르건 간에 하나의 어떤 그 헌법재판관을 이루어냈을 때 벌어지는 어떤 많은 부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내일 발표될 그 낙태죄의 위헌 여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양한 갈등적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한 한 가지 생각을 공유하는 어떤 이 집단에서 전부 헌법재판관이 뭐 이렇게 득세를 할 경우 어떠한 그 사건이나 혹은 어떠한 그 결정도 사실은 좀 일방적일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한 우려로서 일단 이 특정 사조직이 너무나 많아지면 안 된다라는 견제, 균형 이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 그것은 저는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시청자 입장에서 좀 여쭙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이 몇 명이죠? 9명이잖아요. 9명이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보, 보수 그런 다양한 이 여성, 남성에게 균형 맞춰서 9명이 딱 포진을 하고 있으면 이 다양한 갈등에 대한 최종 판단을 가장 합리적으로 내릴 거다라는 믿음이 있을 텐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는 진보든 보수든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우려법 연구의 반대측에 있는 보수적인 어떤 사조직이라도 똑같이 사실은 그쪽으로 경도돼서는 안 된다라는 비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얘기 나온 김에 그럼 헌재의 이념 편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민적 걱정은 한 바퀴만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는 정치적 시각으로 봤을 때 헌재의 구성이 진보 보수 균형이 잘 맞춰서 잘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우선 이번에 새롭게 이 우리법 연구회 소속으로 후보자가 2명이 올라와 있는데 임명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시각에서 진보 헌법재판관이 5명, 보수가 3명, 중도가 1명 정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중도라고 하는 분 같은 경우는 뭐 사안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다고 논외로 치자면요. 5대 3이 되는 것은 한쪽으로 좀 많이 쏠리는 게 아닌가. 진보 쪽으로 쏠린다라는 걱정이 야권에 존재하는군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도 그렇고요. 최근에 임명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들도 그렇고 우리법 연구회라는 저는 이 특정 학술 연구 단체가 좋은 단체냐 나쁜 단체냐는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이 실장님도 아마 비슷한 취지의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 모인 단체 소속들이 특정 정부에서 지나치게 약진하는 것이 이 판사 사회에 어떤 평가, 어떤 파장을 미칠지 저는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사법부를 신뢰하기 위해서 판사들을 성향으로 나누는 걸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에도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또 지금 신참 판사들이 보기에 내가 나중에 이른바 출세하려면 뭐 대법관도 되고 대법원장도 되고 헌법재판관도 되려면 뭔가 특정 신념을 가지고 있는 학술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는 게 지름길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잘못된 사인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단순 헌재 재판관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이 법관 사법부 고위직에 이 단체 소속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임명됐다. 그 부분은 좀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무조건 법원 행정처 출신이래야 출세를 한다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식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판사들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야 출세한다라는 잘못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 그래요. 김종욱 교수님 의견 여쭤봐야 되겠네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저는 헌법재판관 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판결을 하신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념적 편향성을 보이지 않으셨던 측면들이 좀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탄핵국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근데 하지만 탄핵 판결 같은 경우 상식적인 판결을 저는 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그 국회도 문제가 있는 게요. 국회도 아시겠지만 헌법재판관 중에서
세 분 정도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예를 들면 저기 하지 않습니까? 그냥 통과? 그럼 국회가 검증하는 거예요. 헌법재판관 분들은 예를 들면 여당만 검증하고 야당만 검증하는 게 아니라 국회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검증을 통하거나 의결을 통해서 그분들을 헌법재판관으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들은 본인에게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본인들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건 좀 자기 스스로가 누워서 뱉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정당이 양극화되다 보니까 미국 같은 맞아요. 경우도 자기 이념 성향에 맞는 분들을 집어넣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게 되면서 소위 판결을 이렇게 영향을 정치권이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경향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만약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도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의 노림수가 있이 저런 분들을 임명했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철저히 막아야 되겠지만 그 막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어떤 단체에 소속됐다는 내용이 아니라 철저한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을 통해서 밝혀내는 것이 국민들에게 훨씬 더 객관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안 그렇게 되면 어떤 특정 단체들을 갖다가 예를 들면 그렇게 그런 이념적인 성향에 덫을 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기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빌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고려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본인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겠지만 어찌 됐든 판사도 사람인지라 정권에 따라서 시류에 따라서 어디론가 자꾸 줄을 서는 것 같다라는 이 국민적 그냥 막연한 이 걱정. 요 대목에 대해서 이념 편향성이니 무슨 뭐 자꾸 어려운 용어를 하지만 결국은 판사도 줄 서면은 안 되는 그런 이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대목이 좀 결론이 잘 안 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인사청문회에서 계속 시끄럽고 임명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지금 말이 맞는 상황.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 보죠.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판사입니다. 물론 얼굴 보셔도 시청자 여러분들 잘 모릅니다. 저희도 모르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실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조금 결이 다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인사청문회가 매우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장 평론가님,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진짜 문제는 이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영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우리 법 연구회 이제 끝났지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원들의 명단 공개도 추진하는 등 나름대로 본인이 이념 편향성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활동한 전력이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도 역시나 우리 법 연구회 소속인데 재판의 어떤 편향성 여부를 떠나서 판사로서의 기본적인 도덕성 자질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뭐 때문에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이미선 후보자와 이 배우자 같은 경우도 역시나 판사입니다만 판사 출신 변호사, 현재는 변호사죠. 네, 현재는 변호사입니다. 예. 그런데 주식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일단 전체 재산이 중에서 46억 6천만 원. 이걸 많다고 해야 되나요? 적당하다고 해야 되나요? 저 나이에. 비율로 따지면 주식이 굉장히 많죠. 근데 단순히 주식이 많다고 우리가 비도덕적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판사나 변호사가 주식 투자를 해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거는 자체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 이미선 후보자의 부부가 특정 기업의 주식을 한 13억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기업과 관련된 소송이 이미선 후보자 부장판사일 때 배당이 됩니다. 네. 상식적으로 따지면 이해충돌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판 회피 신청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선 후보자 본인이 이 배우자와 함께 13억어치 주식을 갖고 있던 기업의 재판을 그대로 담당해서 맡게 되고요. 이 재판 결과를 살펴보니까 해당 기업이 승소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승소 판결 이후에 이미선 후보자와 배우자가 그 기업의 주식을 더 많이 사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팔의 안으로 굽은 것 아니냐. 내가 주식을 뭐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10억이 넘게 가지고 있는 회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우리 요 대목에서 잠깐만 시청자 여러분, 장현찬 평론가님이 쭉 스토리를 말씀을 하시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쫓아오시나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좀 차근차근 좀 짚어보도록 하죠. 재산 내역부터 좀 보겠습니다. 당연히 재산 내역은 신고하게 돼 있죠. 저건 뭐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니까. 총 재산이 46억이라고 부부를 합쳐서 46억이니까 뭐 많다면 많은 거고 뭐 적다면 적은 거고 그건 뭐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특이한 점은 46억 6천 재산 중에 주식이 35억입니다. 주식 35억 중에 절반이 특정 기업 거를 갖고 있어요. 19,000주쯤 된다며요. 그래서 지금 17억 정도가 그 주식이라는데 자, 여기까지는 그럼 이해가 좀 됐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문제는 그 해당 기업의 재판을 맡았었다고요? 그렇죠.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원고였습니까? 피고였습니까? 원고였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공소기각으로 이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려줬다고 그럼 그 회사가 이겼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재판 당시에
부부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네, 그 재판이 벌어질 당시에 이 재판이 이미선 후보자에게 배정될 당시에 이 부부가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한 13억 가량이었다고 예. 하거든요. 본인은 지금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고 무관하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내가 13억이나 주식을 투자한 회사가 불리한 판결 나는 걸 반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당연하게도 법관의 상식으로 재판부 회피 신청을 스스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본인이 맡아서 승소라는 결과를 안겨주고 그 승소 이후에 그 회사 주식을 또 추가로 더 매수해버립니다. 네, 이런 행위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저분이 참 공정한 법관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 어떻게 이런 내용이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이분이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된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재판에서 진 보험사 입장에서는 해당 판사가 상대 측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으니 재판부를 바꿔주십시오라는 신청은 당연히 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고 판사 본인은 내가 이 주식을 갖고 있으니 이건 오해의 여지가 살 수 있어서 내가 이 재판을 맡으면 안 됩니다라고 회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죠. 네, 잠깐 그리고 정정을 드리면 이미선 후보자가 주식을 투자했던 회사가 피고였고요. 피고였어요. 네, 보험사에서 예. 이제 원고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예. 원고의 소를 이제 기각하게 되면서 예, 그러니까 뭐 원고 피고 뭐 승소를 해준 것이죠. 우리가 그 소송에 관심을 갖는 건 아니니까. 자, 분명히 요 대목까지만 놓고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가만 있어봐. 청와대에서 이거 검증 과정에서 왜 이런 게 안 걸러졌지 의문이 드는데. 저 김종욱 교수님 청와대 근무 경력 있으시니까 물론 지금하고 아무 상관없으시지만 이런 거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상한 게 지금까지 진행됐던 인사청문회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네. 저는 뭐 그래도 그 정도의 논란은 항상 있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지금 상황적으로 상당히 청와대가 위기 상황에 몰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점에서요? 이번에 이제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 마찬가지인데요. 핵심적으로 헌법재판관이라면 도덕성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예. 저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석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도 일고 있죠, 분명히. 예. 보이지도 않아요. 그거는 그 사안은 보이지도 않아요. 주식 문제가 제가 너무 왜 커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7대 불가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7대 하나이기 원칙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럼 예를 들면 저는 이게 사실로 밝혀졌을 때 지금까지 청와대가 얘기했던 검증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다 거짓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인 그래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것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의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국민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밝혀지게 된다면 아니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아무도 예단할 수도 없고 아니, 그거는 밝혀진 것도 없고 저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진짜로 의혹 단계니까 예단할 그렇죠. 수 저는 없죠. 예를 들면 지금 상황 자체가 소위 청와대의 인사 검증에 있어서 그 전까지는 많은 논박이 있었지만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 만약에 청와대가 해명했던 것과 다르게 하나라도 사실로 드러나게 됐을 때 지금까지 청와대가 해명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상당히 고민스러운 대목들이 분명히 있고요. 걱정되는 대목이 있다는 말씀이시네. 또 하나는 국민 감정을 이해한다면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이지만 모든 개미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주식 투자에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약간 주식으로만 부부가 35억 거의 36억에 해당되는 돈을 갖다가 얻어왔다고 벌었다고 얘기한다면 국민의 감정상에도 어떻게 판사가 저런 돈을 벌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러나 이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굳이 설명을 보강을 해드리자면 본인이 낸 해명 자료를 놓고 보면 신문과 방송과 인터넷과 전자 공시된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기업을 분석하고 가치를 평가해서 정상적으로 투자를 한 거다라고 했고 그 재원은 변호사로서 근로소득을 월급 받아서 여기다 투자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항상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그 검증의 인사청문회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은 분명히 대통령이 스스로 아무리 인사청문회에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인사청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거죠. 이 후보자가 어떤지에 대해서 국민적 검증을 거치는 거죠. 국회랑 공관을 통해서. 근데 제가 볼 때 이 정도의 내용이면 국민 감정이 이걸 인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고려가 저는 덜 됐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건 그러네요. 김종욱 교수님이 뭘 걱정하시는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샵 3698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를 좀 받고 있습니다. 이종구 실장님, 갑자기 이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좀 허탈한 생각이 좀 들어서 이종구 실장님하고 저희 연배쯤 되고 그러면은
아이고 뭐 나중에 먹고 살 걱정도 좀 해야 되고. 네. 혹시 주식으로 좀 돈 좀 버신 거 있습니까? 저는 전혀 능력이 안 돼서요. 그러세요? 왜냐하면 저는 하면 곧 실패해서 절대 하지 마라라는 집안의 엄명을 받고 절대 못합니다. 그래요? 예. 함족속 뭐 실패를 거듭해서요. 돈 없는 게 뭐 자랑은 아니니까. 네. 너무 길었습니다. 저희도 뭐 반성하시면서 네. 이런 어떤 능력이 저희가 없어서요. 예, 제가 이 얘기를 이제 드리는 이유가 네. 저기 이유정 후보자 벌써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헌법재판관 후보자 기억나시죠? 그렇죠. 유정버핏. 유정버핏 별명이 유정버핏이었잖아요. 네. 주식으로 1년 동안에 12억 차익 실현. 그렇죠. 결국 그것 때문에 낙마했죠. 낙마하고 지금 최근에 또 이제 그 기사가 났죠. 뭐냐면은 검찰이 기소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단순히 도덕성 때문에 낙마를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도덕성 때문에 낙마한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어떤 있다라고 문제냐면, 뭐예요? 검찰이 지금 그 기소한 내용을 보면 미공개 정보를 통해서 이익을 실현했다. 즉 이게 모든 어떤 주식은 공시를 통해서 공정하게 모든 정보를 모든 투자자들이 공정하게 받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미는 주식해서 그래서 결국 돈 못 번다가 그래서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 상황은 뭐냐면 미공개 정보. 아직 당의 그 회사의 공시를 통하지 아니한 정보를 취득을 어떤 불법적인 어떤 통로를 이용해서 취득을 한 다음에 주식을 매매했다. 이 혐의로 지금 기소를 했어요. 기소를 당한 거죠. 그러면은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야, 심각해졌네요. 네, 심각해졌죠. 그러면 결은 다르고 내용은 다르지만 네. 이미선 후보자 2년 이제 세월이 흘렀고 네. 검증을 거쳤다고 하는 이미선 후보자의 경우는 미공개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을 사고 판 게 아니니까 여기는 코스닥 등록 업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를 우리는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 것 같아서 주식을 샀어. 월급 받아서. 뭐가 문제예요? 자, 일단 이미선 후보자와 그다음에 청와대 해명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김종욱 교수님이 좀 해명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제가 대신 먼저 해명을 드리면 자, 해당 기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해당 기업이 건설회사인데 본인이 맡은 재판하고 그 주식을 산 회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아무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회사가 아니다라는 것은 사실 그 논리상은 맞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군요. 좀 해당 건설사는 사건 당사자가 아니다. 그 회사의 하청업체. 그러니까 보험사가 지금 이 소를 제기한 건 하청업체예요. 그래서 그 하청업체에 관련된 사건이므로 사실 당의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 당의 회사의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고 청와대도 똑같이 해명을 했습니다. 그 해명을 그대로 하청업체지 당사가 해당사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그 얘기는 청와대도 이 사안을 임명하기 전에 지명하기 전에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 모든 사안을 검증을 했고 이 사안도 엄중히 바라봤는데 단지 해당 사건의 해당사 그러니까 주식을 보유한 회사가 아니었다라고 지금 인정을 한 거죠. 아니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나 진짜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 하고 그 회사의 하청업체였다라고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관계는 뭐가 맞습니까? 사건 당사자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포괄적인 힘으로 당사자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 하청업체에 어떤 이득을 줬다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그 회사 그러니까 벤더가 되는 벤더의 원청 업체가 이익을 볼까요 안 볼까요? 당연히 이익을 보죠. 그래서 그 이익이 주식 가치로 실현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주식 가치로 실현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가치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판결을 했을 때 나한테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재산에 이익이 되냐 안 되냐가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익이 안 된다면 사실은 이 후보자의 말이 맞지만 당연히 이익이 됐을 경우는 회피를 해야죠. 아 그래요? 저는 주식을 할 줄 모르고 저는 주식이 한 주도 없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저는 이종근 실장님 설명을 들으면서도 그래 하청업체가 이기면은 원청도 이득이 되고 그러면 주식이 올라가니까 그게 왜 당사자가 아니야라는 논리가 이런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도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엄연히 법이라는 게 있는 건데 엄연히 다른 회사인데 그것까지 다 싸잡아서 되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런 거고 그럼 판사들은 주식을 사지 말라라는 이 3단 논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좀 판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대목만 좀 한번 여쭤볼게요. 장혜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주식과 별개의 이야기 조금 하고 싶은데요. 예. 지난 연말에 가장 떠들썩하게 통과됐던 법안 중에 김용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정부 여당 주도로 통과가 됐죠. 예, 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입니다. 예. 여기에 보면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사고의 책임을 원청이 지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그렇죠. 원청의 책임을 훨씬 더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법 통과시킬 때는 하청과 원청이 같은 당사자로 보고 예. 헌법재판관 후보 투자할 때는 하청과 원청 관련 없으니까 당사자 아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 그것도 좀 그러네요. 김종욱 교수님은요? 아, 이게 참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하청업체와 관련돼서 원청업체와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난해한 거죠. 그러니까 하청업체랑 서로 연동이 돼 있는 거죠, 당연히. 하청업체가 잘 되면 원청업체도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러나 네. 예,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재판의 당사자냐 아니냐는 또 별개의 법적인 문제가 아니냐를 여쭤보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겁니다. 법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는. 하지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건 정치는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이 인사청문이라고 얘기하는 건 법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가 계속 국민 감정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민 감정상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용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항상 인사청문회에서 임명 철회를 하거나 자진 철회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 감정이에요, 실제적으로. 국민 감정이 너무나 드세게 올라갔을 때는 아무리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손상된 마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정치는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몰랐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개인적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나라 재판관들 중에서 얼마나 좋은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까? 그런 분도 고르시면 전 고르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선택을 할 때 넓은 마음으로 좀 펴놓고 그중에 가장 능력 있는 분 그런데 거기에서 더 도덕적인 분들 갖다가 선택을 한다면 국민들이 이런 피곤함을 겪지 않아도 저는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제가 볼 때 좁혀 있다라는 느낌들을 떨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다시 겁니다. 이종우 시청자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좀 이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앵커님과 지금 교수님의 질의응답 속에서 법적인 문제냐 법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문제는 거기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를 맡아야 되느냐 안 되느냐가 법적인 조문이 없어요. 이거는 강령이에요. 대법원 그럼 판사들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이게 룰이 없군요. 그러니까 룰이 있는데 그것이 법적인 제재를 한다거나 법적인 조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요? 이게 강령이에요. 판사들의 양심에 맡길 뿐이 그렇죠. 됐군요. 대법원 법관 윤리 강령. 그 강령에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피는 본인 스스로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 당신 이거 하지 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윤리 강령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에서 해석은 예를 들어서 후보자인 경우는 당해사가 아니다. 윤리 강령의 포괄적인 어떤 의미를 발휘하는 것이고 저는 포괄적으로 이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이익이 실현됐으면 포함됐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게 규정이나 조례 강령이고요. 해석의 여지가 없게 만드는 게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법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강령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잠깐 시청자 문자 좀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후보를 현미경 검증을 해야 하는데 눈 감고 아웅했습니다라는 거 있고요. 그건 앵커 말이 맞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말에 대해서 맞다고 하시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비판하는 저희가 많습니다. 박근혜가 하면 적폐요, 촛불이 하면 정의다라는 거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왕 제가 말씀드린 김에 짧게 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이미선 재판관의 후보자의 그 청문회가 왜 중요하냐면 최근 들어서 국민 감정이 사실 최고조로 달한 것이 최종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왜? 이 부동산 문제, 재산 문제를 정부가 이중적으로 보였다라는 것이거든요. 집이 세 채면 어떠냐? 그렇죠. 그것이 사실은 이 정부가 자진 사퇴와 지명철에 사실 최초로 그 두 후보자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이 주식 투자 문제가 사실 비슷한 선상에서 국민 감정을 건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유의미하게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자, 국민 여론 좀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제기하고 뭐 언론이 막 제기하고 있는 모든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가 장관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헌법재판관 후보들도 임명 강행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한번 리얼미터 건데 한번 좀 보고 가실까요?
저 장혜찬 평론가님 저 보셨죠? 네, 지금 보게 되면 청와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해서 거의 반반 의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기본적으로 장관의 인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명 강행한 것도 찬성한다는 의견이 한 45.8%. 예.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됐는데 임명 강행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게 43.3%인데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거의 1대1의 대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찬성이 근소한 차이로 많은 거는 뭐 수치로 나오기는 있네요. 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있는데 한번 이거 좀 보고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이게 청와대가 계속 이렇게 이 검증은 제대로 된 거냐? 검증.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을 경질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역시 근소하지 상당한 차이로 반대 여론이 많기는 하네요. 여전히. 근데 저는 저 퍼센트 보게 되면요. 네. 민정수석, 인사수석 경질 반대하는 게 50%, 찬성하는 게 한 39.4%잖아요. 네. 지금의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반대와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고 예. 찬성 쪽은 한국당을 포함한 범보수 지지율과 좀 비슷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조국 민정수석을 특히 문재인 정부의 어떤 아이콘처럼 바라보는 진보 진영의 지지자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을 돕는 참모, 비서진 직원이 아니라 조국을 못 지키면 우리가 이 정부를 못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민주당 지지자 중에 많은 것 같아서 여론조사 분포도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문자 좀 잠깐 보면서 가겠습니다. 시청자 문자는 굉장히 냉정하게 좀 양분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판결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봐야죠. 주식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문자 들어와 있고요. 앞으로는 헌법증권거래소가 될 수도 있는 코미디입니다. 이런 얘기 있고요. 결국은 현 정부나 과거 정부나 다를 게 국민 입장에서는 뭐가 다르냐 이런 문자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김종옥 교수님.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장관 임명 강행, 국정 공백 때문에 헌법재판 후보자들 임명 강행 이런 전망이 우세한데 과거 정부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과거 정부에도 뭐 야당이 뭐 반대해서 낙마시킨 사람도 많고 임명 강행한 예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 꽤 많이 있죠. 뭐 이명박 정부 때도 17분이신가요? 이명박 정부 때 그러고 보니까 17명이고요. 예, 박근혜 정부 4년 때도 10명.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추세상으로는 좀 숫자가 좀 많은 편이긴 하고요. 이번에 지금 2년 됐는데 13명이니까. 근데 이제 고민스러운 건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제가 야당은 좀 너무 좀 심하게 공격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왜냐하면 7명을 대통령이 인사 검증을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맨 처음에는 7명 다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좀 가려서 이렇게 찬성 반대가 아니라 7명 싸잡아가서 전원 제가 반대.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인사 검증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쟁하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야당이 좀 전술적으로 좀 선택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일단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런 거죠. 많은 국민들이 이제 국정 공백 최소화를 말씀하시긴 하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가 적어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위 지명 철회 또는 잦은 사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처음으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 잘못이 있다는 것들을 밝힌 거죠. 그 두 분에 대한 처리를 통해서. 그리고 나머지 5분 중에서 또 2분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3분만 통과될 수 있는 건데 전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인사 실패했다고 자인하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3분밖에 안 되는 상황이면 또 하나는 뭐냐면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모든 최종적인 결론들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현행 제도에 대해서 존중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거기다가 또 2명 지명 처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자기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후보에 대해서는 지명 처리를 했고 또 말씀하신 또 국민 여론 같은 경우도 뭐 약간 높지만 국민 여론도 일정하게 약간 찬성이 높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저 2분에 대해서 지명을 처리해야 될 그거 자체가 빈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저 부분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4월 9일까지 보이콧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원래 본인의 선의와 무관하게 국민들에게는 또다시 정쟁의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오히려 그것들은 좀 자제하고 지금 요번 두 분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야당이 하는 검증이 상식적이며 국민을 위한 인사 검증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야당으로서 해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낙마시켰다.
그런데 전체를 다를 무조건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국정을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라는 얘기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좋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과 이종호 실장님한테 제가 진행자로서 두 가지 질문을 공통 질문을 좀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해법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 인사청문회 이대로 괜찮은가? 야당은 야당대로 그냥 막 뭐 비난만 하고 무조건 안 된다 그러고 청와대는 그러거나 말거나 무조건 임명 강행하는 이 인사청문회 국민 입장에서 이거 괜찮은 건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좀 공통 질문 먼저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예. 저는 미국의 경우를 준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은 어떻게 해요? 인준청문회죠. 상원이 하고 있고 인준청문회인데 예. 중요한 건 인준청문회 가기 전에 예. 3단계에 걸쳐서 자체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대통령 자문위원회, 정부윤리청. 물론 정부가 시작했을 때의 조각은 인수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렇게 3단계가 또 FBI나 혹은 국세청도 완전히 탁탁 털어서 우리가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말 한마디 갖고 하냐. 말 한마디 옛날에 한 거 갖고 왜 10일 거냐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모든 언행을 전부 다 탁탁 털고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동네 사람들을 전부 다 세평을 듣는다는 거예요. 윗집, 아랫집, 옆집 다 물어보고. 현장 가서? 예, 현장 가서 예. 이 사람이 혹시 밤늦게 뭐 술 취해서 들어와서 무슨 예. 행패를 부르거나 그러지 않았느냐. 예를 들자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미 다 검증을 한 다음에 걸러진 사람은 인사청문회에 세우고. 심지어는요, 미국에서는요, 주차 매너 괜찮습니까?까지 물어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미 자체적으로 그렇게 이게 검증을 끝낸 사람은 청문회에 오르면서 또 청문회도 어떻게 하냐 하면 횟수도 제한이 없어요. 우리는 청문회 한번 딱 하고 그냥 보고서 예. 채택하냐 마느냐지만 청문회 횟수 없죠. 하루만 견디면 돼요. 우리는 하루만. 그렇죠. 하루만 견디면 되죠. 예. 그런데 그래서 청문회에서는 사실 정책적인 부분 많이 물어볼 수가 있어요. 왜? 예. 그걸 믿기 때문에 3단계에 걸친 네, 어떤 네. 그 모든 그 검증 과정을.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왜 자진 철회하고 지명 철회하고 자진 사퇴했을 때 청와대 발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청문회는 언론과 청문회, 그러니까 그 인사 검증이라는 건 언론과 그다음에 거예요. 야당의 청문회가 완성시켜 주는 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실은 그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자체적인 검증, 미국처럼 이미 3단계에 거쳐서 철저하게 도덕성이라든지 혹은 법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걸러낸 다음에 정책적인 부분을 하라라고 상원에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들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국회에 넘겨갖고 국회나 언론이 그것을 지금 이렇게 검증을 한다? 이건 미국과 비교해 봤을 때 검증 과정이 너무나 허술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허술하게 보낸 상황에서 지금 이 비판은 어떻게 되죠? 왜 그런 걸 갖고 하느냐? 정책을 갖고 하라. 그런데 그런 걸 갖고 하게끔 그 사전에 검증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철저한 사전 점검을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 시스템이 없는 한에서는 지금 하루의 그 청문회 동안에 이렇게 맨날 복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저나 이종호 실장은 해봐서 압니다. 인사청문회 시절이 되면은 기자들이 왜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하냐고요. 네. 기자가 아니라 언론이 아니라 완전히 탐정 흥신소처럼 뒤지고 다닙니다. 저 등기 부등본부터 띄고 주소지부터 띄는 게 이걸 왜 기자들이 해야 되냐 이겁니다. 그 검증을 다 끝냈어요.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청와대가 해야 되고 그거는 경찰이 해야 되고 국세청이 다 해놨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자료가 안 돼 있다는 점 맞습니다. 언론이 해야 될 일을 정부가 해야 된다는. 자 그러면 인사청문회 이런 식으로 맨날 시끄럽기만 하고 청와대 가면은 임명 강행하고 하는 거 좀 제도적으로 국회에서 이거 좀 어떻게 방법 없습니까? 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을 개정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없게 하자.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이 청문회 전국이 도대체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는 채택 보고서를 표결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무조건 만약에 이제 야당이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 자체에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 이번에 박영선 장관이나 김현철 장관 같은 경우에서는 대통령도 임명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자고 말했거든요. 근데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중진이고 큰 어른입니다. 청와대에서 싫어할 만한 발언을 하셨어요. 근데 저분이 저렇게 말할 정도라면 사실은 국회에서 느끼는 어떤 무력감이 어느 정도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오래 계시면서 체감했기 때문에 저런 발언하게 된 것 같고요. 이게 비단 지금의 야당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아닙니다.
어차피 정권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민주사회에서 교체가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또 야당 역시나 나중에 여당이 되었을 때 청문 검증을 똑바로 해야 된다. 야당의 보고서를 받아내야만 된다는 그러한 부담감을 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뭐 국가적으로 정부의 산하에 별도의 인사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종근 실장님 말씀처럼 기본적인 검증은 좀 미리미리 하자. 지금처럼 민정수석실이 경찰의 정보라인 보고만 받는 방식으로는 기본 검증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정책 검증이 안 된다는 데 동의하고요. 문희상 의장이 사실은 국회의장 되고 나서 청와대 쓴소리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진영을 넘어서 공감대를 일으키기 참 좋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나온다면 국회 차원에서도 지금 당장 여야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 청문회가 좀 더 법적인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장치가 되도록 그렇게 되면 야당도 역설적으로 아무 후보한테나 반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내가 비준 보고서 안 써주게 되면 진짜 장관 임명이 안 되잖아요.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역풍 불어서 예전의 탄핵 역풍처럼 발목이나 잡는 야당 소리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꼭 탈락시키고 싶은 후보에 대해서만 동의서를 안 써주게 되는 그런 정치적 무게감이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희상 의장의 목소리에 국회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문희상 다른 분도 아니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저런 대안을 제시를 해줬으니까 정치권과 청와대가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야당 얘기 나왔으니까 좀 불편하지만 야당 얘기도 좀 한번 해보죠. 김종욱 교수님. 뭐 자유한국당 지금 보면은 뭔가 이렇게 옥석을 가려서 비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싸잡아서 그냥 밀어붙이고 맹공한다라는 비난을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해서 뭘 얻었고 뭘 잃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지금 그 전국이 닥치고 공격하는 분위기인데. 그걸 닥공이라 그래요? 닥치고 공격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총선에 승리하기 위한 모든 전략들을 거기에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것들이 진짜 국민을 위한 국무위원이나 헌법재판관들을 뽑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지지지 세력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하는 건지에 대해서 아마 국민분들이 판단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보수층을 결집하는 데는 분명히 얻은 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합리적이라고는 합리적 주권 정당으로서의 합리적 이미지는 분명히 잃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상식적인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 20대 국회 24번 회기 중에서요. 11번 보이콧을 했는데 여당 때도 4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싫은 거가 있으면 보이콧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정쟁의 발목을 잡아서 정쟁을 계속 발화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 지지층을 결집을 하거나 최근에 보면 뭐 산불이 대통령 탓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주 비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적으로 만드는 정치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대통령을 적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아주 결론적으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적으로 만들고 유권자들을 반으로 갈라서 그 지지 세력들을 가지고 가서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것 외에 저희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전 적어도 정치 문화를 바꾸려면 야당도 이런 태도들을 바꿔서 적어도 제도의 효능만은 안 된다. 저희 제도의 정치 문화가 변화해서 두 가지가 결합돼야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더라도 야당이 모든 것들을 정쟁으로 활용하려고 마음먹으면 끝도 한도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보이콧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제도의 효능 플러스 정치 문화의 선진화라고 하는 두 가지가 결합되는 방식으로 이번에 좀 문희상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철저한 사전 검증, 국회의 권한 강화, 실효성 있는 기준에 대한 합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야가 좀 합의를 해서 저 여야가 싸움만 하지 않는구나. 적어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들을 보이려고 하는구나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문희상 의장의 말을 정리를 해보면 여야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자는 얘기인데 이종근 실장님, 만약에 그 법이 있다 치면요. 장관 중에 몇 명이나 임명이 될까요? 한 명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문희상 의장의 말씀이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국정 운영이 불가능할 거다. 자, 거기에 기본적으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문희상 의장 뭘까요?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는 계속 뭐 미국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미국은 상원에서 인준청문회에서 동의를 하지 아니하면 임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청문회 동의를 얻어야만 해요. 자, 그런데 똑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그런 지금 문희상 의장의 말씀은 그런 것을 하자는 거잖아요. 동의서를 하자면 채택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미국이 이렇게 했을 때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 의원들이 진영 논리나 혹은 당파를 쫓아가지 않고 각각의 헌법 기관으로서 크로스 보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뭐 보수 진보 또는 뭐 공화 민주 뭐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양당 정치지만 양당의
꼭 추종하지 않고 뭐 당의 어떤 당론을 추종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의원 개개인이 마음대로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소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은 의회의 어떤 권위 또 의회의 권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도 굉장히 지금 당파적인 그런 분위기, 네. 그러니까 그 옛날의 어떤 전통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어떤 그런 정당 또는 지지 이 세력에 추종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굉장히 미국 내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어요. 지금의 어떤 분위기가. 근데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저희는 악화되고 있어요. 이번 정부 들어서 더군다나 이 양쪽 진영 또는 양쪽 당이 아주 첨예하게 지금 갈리고 있거든요. 지지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당파성이 뚜렷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만약에 이 인사청문회를 그런 권위를 준다? 그러면은 그대로 정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정쟁이 너무 그러니까 크다. 국회의원들이 우리는. 그런 당파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아니한 속에서의 인사청문회에 그런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 위험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정치 수준이 아직 그 정도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 검증 실패 논란 속에 청와대가 계속 임명 강행하는 이 추세는 계속된다는 얘기인데 두 가지 궁금증이 좀 남습니다. 그 말 많고 탈 많았던 박영선, 김현철 장관 임명돼서 지금 수행하죠? 네,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임명장 받았고요. 잘 하시겠죠? 뭐 이제 하루 이틀 지났을 뿐인데 잘 하실 거다. 뭔가 일성이 있을 거, 각오가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은. 김현철 후보자 이제 장관이라고 불러야겠죠. 네. 김현철 장관 같은 경우는 남북 관계에 그동안 가다서다를 반복했는데 이제는 항구적으로 진행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일성을 내뱉었고요. 네.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우선은 중소기업 연합회에서 박 장관의 임명을 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의정 활동하던 당시에 재벌 저격수로 불렸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폭 신장시켜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기대감은 높군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두 분 장관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튀는 것보다는 네. 안 튀는 게 더 낫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험난한 청문회 과정을 거쳐서 임명이 됐고 특히나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직에 대한 욕심 공식적으로 드러냈었잖아요. 네. 경선에 참여하기도 했고 이번 장관직 수행이 아마 그 발판이 될 것으로 정치권에는 분석하고 있는데 큰 변수 없는 한 다음 시장 선거 경선에 나올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장관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굵직한 이슈를 만들려고 네. 뭔가 무리해서 지나치게 속도를 내다가 시장에 충격을 주는 일은 없을지 뭐 김현철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난 5일에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북한의 어떤 궁극적 비핵화 달성 이전에는 경제 제재 약간의 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근데 본인 스스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 남북 경협, 미국과의 공조 없이 추진하다가 오히려 더 큰 파열음은 내지는 않을지 그런 우려를 야당이나 보수 세력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으면 좋겠지만 이 청문회가 험난했다는 이유로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좀 속도를 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튀는 것보다는 무난하게 이 부처를 운영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장관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뭐 임명 강행하고 나니까 제가 질문을 해놓고도 답변을 듣는 게 참 민망스럽네요. 임명하고 나니까 뭐 잘하시겠죠. 예, 뭐 잘해야죠 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잘해야죠. 자, 그래서 야당에서는 끊임없이 결국은 타겟은 장관이 아니라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김정은 교수님.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이런 이유로 검증 실패 책임 때문에 바꾸거나 뭔가를 고민할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어떻게 보세요? 이 시점에서 보면. 저는 뭐 지금 상황으로 그냥 가실 것 같다. 그냥 간다. 조국은 끌고 간다. 예,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이제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피로도는 상당히 많이 쌓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조치들을 청와대가 내놓을 시점이 왔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5월 10일부터가 3년 차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적어도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비전과 함께 지금까지 있어왔던 국민적 피로도를 고려해서 저는 그것이 뭐 조국 수석의 경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도 국민 납득할 만한 인사 검증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시는 게 저희 앞으로 국정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안 하게 된다면 이 정부가 야당과 협치도 안 하지만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적어도 의문점에 대해서 해소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좀 더 진일보된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게 저희 향후 앞으로의 협치와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상당히 꼭 필요한 절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내부 상황 돌아가는 거에 굉장히 예민하게 주시하고 계시는 김종욱 교수님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은 끌고 가신다고 전망은 하시면서 영 별로 이렇게 탐탁치가 않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걸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요. 계속 두는 이유가 이제 사법개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예. 저는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들은 이미 형성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의 판단은 저는 국회가 해야 될 상황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청와대가 들고 있을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중요하게는 청와대의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들을 더 잘하게 하든지 저는 결정을 내려야지 그 모든 몫들을 청와대가 가져가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자기들의 권한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 가기는 갈 건데 정치적 부담감은 커질 거라고 전망을 하시네요. 이종근 실장님은 역시 조국 민정수석은 끝까지 계속 간다 쪽에 한 표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문재인 대통령에 있어서 조국 수석은 예. 노무현 대통령에 있어서의 문재인 수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 있는 문재인 변호사를 끌어다가 민정수석으로 맡긴 건 그만큼 그 맡았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한테 거는 기대가 있었잖아요. 네. 그것으로서 지금까지 인연이 됐다면 역시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 조국 수석을 불러다가 민정수석을 시켰을 때 거는 기대, 그것이 사사로운 감정이든 어떻든 간에 그 기대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조국 수석을 못 놓아주는 어떤 가장 큰 이유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말씀드릴 때 상당히 위험한 지금 지경이다. 왜냐하면 어떤 공과를 떠나서 한 개인이 참모인 한 개인이 너무 모든 것들이 커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이렇게 잡고 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아주 사소한 어떤 그 부분 하나로 모든 비판이 한꺼번에 가서 마치 이 정권의 큰 어떤 안위가 되는 것처럼 사실 한 참모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이 비판이 2년 동안, 3년 동안 이 넬이 한 사람한테 꽂힐 때 아무리 그 중요하더라도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부담, 그 부담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김 교수님만큼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정도 됐을 때는 끊어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정치공학적으로 유리한 방향이 아닌가. 정치공학적 분석은 저는 잘 모르겠고 노무현과 문재인의 관계가 문재인과 조국의 관계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의견 맞았기도 합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거쳐서 비서실장까지 하면서 이렇게까지 야당의 공격을 받고 이렇게까지 언론의 질타를 받았습니까? 장평원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근무했던 이 시절에는 이렇게까지 정치적 부담이 되던 존재는 아니었었잖아요. 그렇죠. 뭐 거론이 되긴 했었습니다. 노무현의 남자로. 노무현의 남자기는 했지만 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도 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청와대 비서진들은 이제 은둔의 비서들이거든요. 대통령이 두각을 나타내야지 비서들이 정치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거나 야당에게 집중 포환을 맞는 일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떤 정부를 찾아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독 민정수석인 조국 수석이 너무 많이 도드라진다. 최근에 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야당에 대해서 비판도 하면서 어떤 견해를 밝힌 것들, 사법개혁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겠다는 의지는 읽히지만 사실은 저는 청와대 참모로서 바람직한 일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당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들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이게 결국에는 조국 수석에게도 부담이 되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사법개혁 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 마련한 검경 수사권의 어떤 아이디어, 공수처 법안의 로드맵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조국 수석이 지금 민정수석에서 물러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법개혁의 틀이 막 휘청거릴 상황은 아니에요. 결국에는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이후에 국회가 표결로 결정할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 인사검증이나 이 검찰 라인을 확 틀어질 수 있는 장악력 이런 것을 가진 사람에게 다음 바통을 넘겨주는 게 맞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조국 수석을 놓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는 것은 그러한 어떤 정책적 이유보다는 정치적으로 조국 수석을 지금 내치게 된다면 마치 잘못해서 경질하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이 조국 수석이라는 진보 진영의 귀중한 자산에게 기스가 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아마 적정한 때 이런 논란이 좀 잦아들었을 때에 꽃길을 깔아주고 보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욕심, 정치적인 계산도 안배가 되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렇게 상처라는 말씀을 이거 이제 방송 용어가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조국한테 상처를 주기가 상징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 어려울 거다. 어찌됐든 결론은 세 분의 공통적인 전망은 조국 수석은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질이나 책임론보다는 계속 간다 쪽에 다들 세 분이 동의하시니까 여기까지 정리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죠. 시간이 좀 다 돼서 이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짧게 그냥 딱 10초씩만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이 얼마 정도 지금 필요한 거예요? 4월 달에 지금 하겠다는 게 이건 돈에 관련된 거니까 네. 전망만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원래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예. 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문제가 좀 부각이 됐습니다. 예. 아마도 산불이 나지 않았다면 이 두 가지로서 네. 약 한 2조, 3조, 4조 이내에 아마 결정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산불이 나서 6조 가량으로 지금 좀 커졌습니다. 근데 홍남기 부총리는 아마도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느냐. 6조 플러스 알파. 6조로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멘트를 하는 거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줄어드는 것보다는 그런 규모로 지금 할 것 같고요. 역대 봤을 때 2018년을 제외하고는 11조, 10조 2015년부터 그런 정도의 규모였거든요. 그래서 6조라는 것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산불 부분을 제외한다면 일자리나 미세먼지를만을 놓고 봤을 때 한 6조라는 전체 규모가 적당한가는 야당이 꼼꼼히 체크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더 어떻게 세수가 더 거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뭐 국채 발행한다며요? 예, 적자 국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더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야당이 지금 반대하는 측면들이 많아가지고요. 야당이 반대하니까. 뭐냐면 이제 민생 추경만 해주고 비민생 추경은 못 해주겠다. 그걸 분리하자. 네, 이렇게 분리하다 얘기하는 건데 제가 쭉 보니까 뭐 그렇게 분리할 만한 내용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로 얘기하는 게 예를 들면 세금 집어넣어서 일자리 만들지 마라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번에 그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이런 그 미세먼지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거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얻는 거니까요.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여야가 좀 통 크게 좀 합의했으면 좋겠다. 합의를 해서 좀 국민들에게 협치의 좀 모양새를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지금 지나가지고 저 한마디 장편은 해도 한번 네. 여쭐게요. 예. 야당 같은 어떻게 경우 될것 같아요? 제 추경은 초고속으로 통과시켜주겠다고 했어요. 예. 그 산불 예산, 미세먼지 예산은 통과시켜주는데 일자리 추경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일자리 추경 돈 많이 썼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예비 타당성 24조 면제했지만 기본적으로 예타도 마찬가지고 정부의 한 해 예산안도 그 범위 안에서 지키라고 잘 짜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추경을 아무 때나 꺼내 쓸 수 있으면 예산안 심사 도대체 왜 합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돈입니다. 예, 어찌됐든 국민 돈이니까 좀 알뜰살뜰히 잘 써주시면 좋겠다는 얘기. 자, 국회 상황과 정치권 소집도 정리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죠. 자, 이종근 실장님, 김종욱 교수님, 장혜찬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건 또 뭔 얘기인가 싶어서 들여다봤더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가만히 계시다가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여성 한 명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무고랍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이제는 반격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를 무고 혐의로 불성의 인물 한 명에 대해서는 무고 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3년 A씨 등에 대한 특수강간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던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지 6년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세 번째 검찰 수사까지 시작돼 막다른 상황에 몰린 데다 최근 검찰 과거사위가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를 권고하면서도 특수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A씨 등의 무고 혐의에 대해 수사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점을 감안해 일종의 반격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은 A씨 외에도 더 있습니다.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특수강간 피해를 주장한 B씨가 대표적입니다. A씨에 대해 무고 혐의를 검토한 대검 진상조사단도 B씨에 대해선 A씨와 상황이 다른 것으로 판단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차관의 고소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됐는데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단은 해당 사건을 가져와 함께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슈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로 잡아보겠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신속하고 빠르게 여쭤보도록 하죠. 김학의 전 차관의 법적 대응 6년 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반격인가요? 무고죄 반격이라고 다 언론에도 뜨고 있고. 효과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무고죄라는 것이 현재 이제 성폭력 범죄에서 굉장히 이제 가해 지목인들이 자주 쓰는 카드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고죄 카드를 꺼내드는 걸 보고 그러려니 하면서도 더하기 분노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아서 대중적으로는 크게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 법감정으로만 보면은 가만히 있어도 현찬을 판에 무고로 또 맞고소를 해. 그래서 역감정이기는 하지만 자 그런 걸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인 문제로 봤을 때 뭐를 근거로 무고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뒤에서 누군가가 또 부추기고 있다라는 이유를 같이 제시하면서 네. 그 누군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함께 무고죄로 고소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누군가가 뒤에 있다. 이 네. 여성들 뒤에. 그렇습니다. 시종일관 나는 이 여성들 모른다라는 게 그 김학의 전 차관의 입장이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배후 음모가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 더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법정 싸움에서 능히 나올 수 있는 카드라고 또 뭐 냉정하게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검찰 조사를 2번 봐서 2번 다 무혐의 혐의를 받았잖아요. 네. 그게 자신감의 어떤 근거가 되기도 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수사 결과가 나왔었고, 네. 뭐 더하기해서 새로 나온 것도 없고, 새삼 이렇게 다시 공격하는 것, 이거는 무고한 자신을 이제 얽어놓은 행위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동영상에 누가 봐도 굳이 포렌직이나 이런 기술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육안으로 봐도 동영상 속 인물이 그 여성이고 그 김학인데 이 동영상은 어떻게 하려고 이걸 무고라고 그러셨을까요? 김학의 씨가 지금 하고 있는 대응 중에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동영상에 대해서 알리바이를 주장하면서 그 성관계 동영상의 촬영 날짜를 보면은 그 날짜가 본인의 부친 기일이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동영상 내가 부친 기일에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것이 그 동영상 속의 사람이 자신이 아니다라는 증거는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꾸로 생각하면 이제 이미 많은 대중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부친 기일에 그랬단 말이냐? 라고 하는 말이 역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응은 왜 하는 것인지 조금 의아한 것은 의아하네요.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단 차라리 여러 가지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이 내가 아니다라는 그렇게 반박을 하는 게 맞겠죠. 자, 정리를 하자면 6년 만에 법적 대응의 근거는 나는 그 여성을 모른다. 그러니 그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했다라는 그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거는 무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육안으로 봐도 누가 봐도 김학의 누가 봐도 그 여성이 나오는 이 동영상의 존재에 대해서는 내가 아니다 이 논리니까 충돌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동영상을 어쩌려고 그러시나 모르겠네. 네, 앞으로 대응이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러게요. 동영상 존재하죠. 네, 동영상은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이제 김학의 씨가 맞다라는 누가 봐도. 주장들을 일관되게 다들 하고 있죠. 본 사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볼 것 없이 김학의 씨 본인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자, 차라리 이게 어떻게 특수강간이냐? 이렇게 말하면은 뭐 법적으로는 이해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특수강간 입증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법적인 보호막에서는 그것이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지금 김학의 씨 쪽은 거의 all or nothing 가까운 그런 게임으로 몰고 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카드가 다 나올 수 있고 무고죄도 그 중에 하나로 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핵심은 동영상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김학의 전 차관의 6년 만의 법적 대응은 all or nothing이다. 자, 결론이 딱 났네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이번에 강원도 산불 났을 때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지만 제일 고생한 분들이 역시 소방관들이셨더군요.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불 끄고 불 속으로 들어가서 불 끄고 그런데 그 소방관들의 오랜 수건이 내 이 공무원직이 지금 지방 공무원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 공무원이라는 신분 자체가 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건 아니고 지방의 어떤 재정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소홀하게 했었고 이것을 책임지고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그 주체는 국가다라는 여론이 지금까지 굉장히 높게 올라왔었죠. 자, 우리가 좀 화면을 보시면서 하자고요. 똑같이 빨간 자동차에 저렇게 헬멧 쓰고 물을 뿌리는 것 같지만 비교적 지자체가 여유가 있는 서울의 소방관하고 지방의 소방관하고는 월급도 다르고 장비도 다르고 수당도 다르고 그다음에 근무 체계도 다르고 이게
왜 똑같이 불 끄는 이 험한 일을 하는데 왜 대우가 다르냐 이거였잖아요. 네, 그동안 뭐 식사가 부실하다거나 예, 또 장비가 굉장히 노후했다거나 이런 맞아요. 것들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많이 소방직 공무원들이 처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공감하고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 산불 났을 때는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소방차와 모든 소방대원들이 다 그런 거 다 따지지 않고 다 달려왔죠. 네. 그리고 이제 소방직 공무원의 처우 문제도 있지만 이번에 산불에 대처하는 그 전국에 평소에는 흩어져 있던 소방 공무원들의 유기적인 협동. 예,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국가가 좀 담당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이번 산불을 계기로 더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많이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를 했고 이것은 뭐 평소에 딱 봐도 20만 명쯤이야 가볍게 돌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이거는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뭐 소방기본법부터 몇 가지 법령을 정비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 신속하게 처리하자. 국회가 협조해 주시라라고 이번에 특별히 당부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습니다. 국회가 협조해 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 이제 우리 요 대목부터는 이제 우리가 좀 정교하게 좀 따져보자고요. 네. 이게 이미 작년 연말에 국회 행안위에서 이거 법 처리하려고 그러다가 무산됐잖아요. 11월 28일인데요. 법안 심사 소위를 행안위에서 열었는데 거의 이거는 여당의 주장입니다. 거의 다 됐는데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 지도부에서 법안 처리를 못하게 했다. 그때 주저앉았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반대로 야당의 주장은 뭐예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이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이렇게 조율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면 재정이라든지 또 인사권 문제라든지 근데 이런 부분에서 조율이 잘 안 됐다. 그래서 뒤로 미룬 것이다. 이렇게 좋아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이번에는 여야의 입장은 들었고 서로 내탁 공방이네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국민적 입장에서 보자고요. 국가직화 통일하자? 오케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앙정부가 따로 있고 이 소방관들이 각 지자체장 밑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불나고 재난이 발생하면은 1차적으로 그 책임으로 좀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의 시도지사 협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와 시도지사들이 모여서 협의를 할 때 작년에 그 안희정 지사 낙마하기 전에 안희정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자체장들이 소방직의 국가직화를 반대했잖아요, 오히려? 네, 그렇습니다. 그 논리는 또 왜 그랬습니까? 그건 이제 지방 분권 논리에 따른 것이죠. 이 지방 공무원이고 또 지방 서비스인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왜 국가직으로 만드느냐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또 이제 시도지사라든지 이쪽에 자치 분권을 강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했던 얘기고 그리고 함께 나오는 얘기가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면서 왜 소방관은 국가직화하느냐 이 얘기도 나오고 있고 자유한국당의 반대 논리 중에서도 그 부분이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시자고요. 경찰은 분권을 해야 된다면서 자치경찰제를 추진을 하면서 소방은 다시 국가직으로 중앙 집권을 하는 게 이게 지방 분권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결국은 돈의 문제니까 지자체에다가 충분히 예산을 줘라. 그러면 얼마든지 운영을 국가직화해서 처우를 개선해주면 되는 문제지 굳이 그거를 집중화할 필요가 뭐 있느냐라는 게 지자체장들의 주장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틀린 말 같지는 않습니다. 그 말도 하나의 이제 일관된 논리를 갖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유념을 할 부분은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교사들, 학교의 교사들 같은 경우에 각 시도교육청 소속의 교사지만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국가직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곧 탈지방화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업무에 대해서도 뭐 평소에는 이제 시도지사의 지휘를 따르다가도 이번 산불과 같은 비상사태에서는 소방청이 그 지휘권을 발동한다. 뭐 이런 식으로 분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국가냐 지방이냐라는 이분법적으로만 사고할 일은 또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분명한 거는 소방관들이 지금은 월급도 달러, 처우도 달러, 장비도 달러, 지원도 달러. 이거는 뭔가 문제 있죠? 네, 그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 난 산불하고 저 지방에 난 산불하고가 다르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인사권이나 지휘 권한 이거 이전에 사실 예산 문제입니다. 그 결국은 예산에서 결국은 돈 문제네.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게 국가직화 여론에 담겨져 있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은 국가가 돈 문제를 해결해라. 네. 이 주장이군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뭐 세금이나 재정 구조가 예. 국세 대 지방세 쉽게 얘기해서 8대2의 구조를 맞아요. 갖고 있기 예, 때문에 예. 국가가 조금 더 쓰시라라고 하는 게 예, 예. 많은 국민들의 여론이 되겠습니다. 예, 지방 재정 자립도가 우리는 너무 들쑥날쑥이니까 네.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돈 얘기 나온 김에 지방의 돈 얘기 나온 김에 이 얘기 한번 좀 더 해보시자고요. 고교 무상 교육 네. 늦었죠, 우리나라. 뭐 그렇게 빨리 한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아니죠. 있겠지만은 현재 고3 기준으로 무상 교육 하겠다는 거죠. 발표 다 됐죠. 일단 올해 안에 예. 2학기부터 3학년부터 실시를 하고 내년에는 2학년, 3학년 그리고 내후년에는 전학년에 걸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 여기서 무상교육은 일단은 뭐 입학금이라든지 교과서 구입비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또 앞으로 무상교복이나 무상급식 여기까지 가면은 또 좀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럼 뭐 물가나 교육비라는 게 수업료가 다 이제 오르기 마련일 텐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돈이 얼마가 필요해요? 2021년에 예. 모든 학년에 대해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는 완성이 거의 되면 2조 가까이 들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는 3학년만 2학기 하는 거니까 3,856억 정도 예, 드는 예. 건데 한 3배 정도는 더 3배가 아니죠. 한 6배 정도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쟁점이 나오는 것이 중앙정부하고 교육청이 각각 47.5%씩 예. 분담을 하고 나머지 5%는 이제 지자체에서 예, 예. 지원을 하는 것으로 자, 이렇게 크게 보면 그냥 반반씩 내자. 그렇습니다. 자, 중앙정부 즉 교육부가 반 내고 1조 뭐 그 계산은 복잡하지만 네. 크게 봤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중앙정부 교육부가 반 내고 각 시도 교육청이 반 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상교육 이제 실시하자. 네. 그러면 대한민국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무상교육이 다 완성되는 거잖아요. 네. 그 대통령 공약사항이죠. 공약사항이기도 했었고 계속해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 또 밝혀왔던 예, 예. 방침인데 근데 이제 그럼 하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현재 좋은 이제 일인데. 지방 재정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국가 재정의 비중이 크고 예. 그리고 이제 교육 같은 경우는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그나마 내국세로 거둔 돈의 20.46%를 교육청에 줘왔어요. 우리가 낸 세금이 네. 각 지방에 다른 거는 몰라도 교육만큼은 이거 지방 중앙 따지지 말고 이건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교부금 형식으로 돈을 나눠줘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무상교육을 하려면 이 교부금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맞고 뭐 틀린 얘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예. 돈을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더 올려주는 게 맞는 것인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예산만으로는 좀 안 되는 법령을 개정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대 지방의 재정의 규모 차이가 나는데 네. 무상교육에 대해서 교육청이 반 가까이를 내놔라 하니까 이제 교육감들은 사실 현재 문재인 정부하고 어느 정도 코드가 맞는 진보 교육감이 많으면서도 네. 거기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이미 지난달에 교육감들의 어떤 그 협의회에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올려야 된다. 아니 저희 전적으로 부담해야 된다. 네. 이런 의견을 표명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무상교육 관련해서 오히려 여야 대결보다는 사실은 자유한국당도 이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내년 예, 총선을 예. 앞두고 반대하기에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아하. 여야의 대결이 아니라 중앙정부 대 각 시도교육청의 대결로 예. 갈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죠. 하늘에서 돈만 뚝 떨어지면은 다 깔끔하게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죠? 그렇습니다. 2조만 그냥 뚝 떨어지면은 그거 탁 나눠가지고 네. 2조씩 그냥 딱 나눠가지면은 해결되는 문제인데 돈이 없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무상교육이 예를 들면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 이런 것보다는 더 쉬운 문제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치원 문제는 국공립을 돈을 써서 확대를 하더라도 국공립 비중이 뭐 50% 넘어가기가 예, 대단히 예. 어렵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맞춰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무상교육은 쉽게 얘기하면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이제 총선 앞두고 성과를 내야겠다 하면서 빨리 던질 수 있었던 카드가 그나마 고교 무상교육이었던 거죠. 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그 세부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시도교육청과 중앙정부 간의 갈등이 사실상 예정돼 맞아요.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한 가지만 설마 선거법 개정해가지고 지금 선거 투표 연령을 19살에서 18살로 지금 내리자고 목소리들이 높잖아요. 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고3이 이 무상교육을 하게 되면은 지금 고3이 18살이니까 투표권이 있더라고요. 그럼 네네. 내년 총선에 혹시 이 고3들이 투표권이 생기는 건데
설마 그것 때문에 이런 거 이렇게 서둘러서 한다라고 지적 나오는 거는 아니겠죠? 글쎄요, 그 속내야 뭐 알 수 없는 것이고 거꾸로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 것이겠죠. 자유한국당이 그 유권자들을 또 신경을 쓰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그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유권자들 신경 써서 하는 거라면 그리고 사실은 뭐 아직까지는 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만 18세로 하향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 2학기에 고3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이왕이면 추경 예산이 아니라 본 예산 논의할 때 했었어야 한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예산 논의의 안정성 그리고 국가 운영의 어떤 효율성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지적은 충분히 할 수 있죠. 무상교육 자체는 좋은 일인데 무상교육도 총선용이야라는 오해는 피할 수 있었는데 그죠? 그거는 좀 그런 오해를 괜히 자초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근혜 정부 누리예산 파동 기억이 생생합니다. 만 5세까지였던 무상 보육을 3, 4세로 확대한다. 재원은 연 2조 원 할만했습니다. 그래서 환영했습니다. 근데 예상보다 세수가 줄어서 돈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각 교육청에 떠넘겼고 교육청은 거부했고 몇 년을 씨름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또 2조 원입니다. 정부와 교육청이 반반씩 내자 이겁니다. 근데 교육청은 예산 늘려주지 않으면 다른 데서 줄여야 하는데 줄일 데가 없다. 우리 돈 없다 이겁니다. 돈 나올 데가 없다는 겁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육 다 좋습니다. 해야죠. 선진국 되려면. 문제는 돈입니다. 결국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기업 실적 나빠져서 법인세 줄고 자영업 붕괴돼서 소득세 줄고 실업자 130만 명 시대 세금 더 나올 데가 없습니다. 국가 재정만큼은 튼튼했던 나라였지만 지금은 국가 부채도 1,700조 원 시대입니다. 방향은 맞는데 속도가 너무 빠른 건 아닌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심지어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